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친송호 전 새누리당 의원, 정태원 변호사, 허성모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 회의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이라는 말까지 꺼내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오늘 진행됐던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뒤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사실상 선전포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국민만 믿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고공 지지율이기 때문에 국정주도권 놓치지 않겠다. 여기서 밀리면 이제 더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초대 지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어쨌든 내려갔다는 게 78%고 보통 80% 내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민들의 이제 여론을 등여봤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장관 후보자들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맨 처음에 발표했던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그리고 이제 김상조 교수 같은 분은 본 인사가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는 좀 파격적이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참 친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도덕성 평가와는 별개입니다. 그랬는데 이 카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미 예고된 이제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 이 강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80% 지지율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덤 현상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갖다 만약 당신이 이 계획을 갖다 중간에서 포기하면 우리 당신 지지 안 할 수 있다고 이제 밀어붙이는 열혈 지지층들의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서기 힘든 것이고 반대로 이제는 야당 쪽에서 볼 때는요. 자, 협치하겠다고 하신 분이고 41% 득표율에 120석 의석까지 계신 분이 이렇게 나오면 현실적으로 곤란하죠. 이제 야당이 공격 들어옵니다. 앞으로 야당의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상당히 전국이 경색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좀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날은 더운데 전국은 상당히 냉각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3당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강경화 후보의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오늘 밝혔습니다. 야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 구도를 파괴를 했는데 네. 작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론이 어떠니 하고 이야기한다면 국회도 필요 없고 여론만 가지고 대통령 앉아서 국정을 수행해야지 국민 세금 갖다가 뭐 때문에 국회를 둡니까? 네. 국민의당은 좀 당 사정이 복잡하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오직 한 길로 자, 이렇게 되면 17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안 되면 일요일 날 임명 발표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임명 발표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동연 장관 한 명 빼고는 네. 지금 야당이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동연 장관은 과거에 자기들하고 같이 이제 일했기 때문에 해주고 나머지는 다 거부한다면은 네. 지금 야당의 행동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대통령이 오늘 저렇게 좀 강하게 나가시는 거 역시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 대통령이 과연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만약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간곡히 말씀하는 정도의 말고는 뭐 다른 선택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뭐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어떤 다른 선택도 없이 인사청문회에서의 반대 또 그걸 통해서 결집, 존재감 확보 이거 말고는 지금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것이다. 그 수순으로 네.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뭐 정권이 새로 시작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네. 과연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정치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원래 고향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인사청문회를 두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 네. 장관급에 대해서는 지난 200년간 거부된 게 10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네. 뭔가 하면 대통령이 누구든 내가 내 사람을 쓰고 같이 해나가겠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것이 마치 그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여당, 야당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옳은지는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로 두고, 네. 대통령이 직접 내 강요로 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치가 아니라 독선이다. 또는 국회 무시이고 반의회 민주주의라고 집중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외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처음으로 오늘 모습도 드러내던데, 조금 더 당의 전열이 정비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뛰쳐나가고 싶어도 선뜻 뛰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강행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강하게 전략 전술을 구사해 나갈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줬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뭐 투쟁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입장을 발표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말처럼 나 혼자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춰 함께 가자, 이렇게 네. 이제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함께 갈 의지가 별로 없다고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0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한국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가능하면 보여주는 게 일단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네. 하면 국민들께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한 번쯤 더 호소하는 모양새를 좀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살짝 남아요. 그래서 네. 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할 때 골 결정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반박자 빠른 스텝을 얘기하는데, 정치도 그런 반박자 빠른 게 좀 필요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 사실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살짝 한 스텝 좀 뺏어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한 번 더 호소를 해줬으면은 임명을 다시 강행한다 하더라도 조금 반발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오늘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홍준표 전 지사가요, 이제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 청문회가 이게 뭐냐. 전략도 없고 전투력도 없는. 그렇지만 자신의 악역은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 당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미 당권을 한번 맡아본 사람입니다. 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썩은 정당을 내가 지금 맡아서 그런 악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대선을 치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정당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예. 홍준표 지사는 이제 당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의 그 사무국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하면 네. 아니 당의 후보가 된 사람이 도지사 사퇴도 안 하고 일주일도 넘게 가는 바람에 선거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후보냐 이런 네.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서로 이게 당이냐 이게 후보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본인은 뭐 이 당을 뭐 바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뭐 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그 말씀에는 이 당을 바로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가로 안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그래 알아라. 네. 내가 이 썩고 문드러 빠진 정당을 정말 바로 세워서 대여 투쟁 그리고 청와대와 투쟁을 제대로 해보겠다. 너 청문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당이가 투쟁도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제로 사실상 하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것은 강경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은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강행을 지금 이제 시사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치를 위한 낮은 자세를 보여줬지만 야당은 결국 오늘 대통령 말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보이콧을 하겠다, 뭐 협치를 깨겠다. 이 사실상 이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는 그 야당의 협박과 압박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번 강하게 강대강으로 한번 지금 터뜨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전 지사는 카드를 다 안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개인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꼭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플러스 지금 다른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지금대로 하면 17명,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18명의 장관이 있는데 지금 정의당조차도 안경환,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릴 카드가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만은 않겠다는 것이고 홍준표 전 지사의 저 발언은 뭐냐면 내가 야당 해봐서 아는데 네. 정말 저는 기억나는 게 홍준표 전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해찬 총리를 갖다가 세워놓고 막 몰아붙이던 그 장면이라든지 청문회에서 막 낙마시킬 때 그 화력을 보면 지금 홍준표 당시 초재선이었던 홍준표가 볼 때 네. 지금의 초재선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도덕성 비판할 거리가 많은데 국민들한테 설득도 못하고 뭐 하냐 불만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네.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저는 호랑이 데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 데스크가 돼서 막 네. 지시하고 못하면 막 그 옛날에 이낙연 총리가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에 대해서 막 완벽주의자로 막 깨는 거 네. 그런 것을 못지않게 하는 분이 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분이 당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당 조직의 기강은 아마 살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누차방조하지만 확장성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언어의 선택, 네. 그다음에 어젠다를 세팅할 때 너무 그 종북이라든지 이런 데 치우친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바꾸지 않으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네. 지금은 밀어붙이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나름대로 또 다른 카드 한 몇 개를 저는 쥐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너무 오늘 상황만 가지고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경색될 거라고 단정 짓는 것도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전 이사의 옛날 별명이 스나이퍼였잖아요. 네. 원샷 원킬. 그러니까 저격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홍 전 지사가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당으로 복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홍 전 지사도 과거에 당대표 시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사격을 하고 난사를 하는 느낌도 제가 받기도 했거든요. 과연 그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오늘 발언한 것들 보면은 이전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 때 얘기했던 톤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그건 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대선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줬던 좀 굉장히 거친 언사나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정제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 다른 사람, 당을 잘 맡아줄 사람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둘러서 네. 반어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연예인이 자기 관리하듯이 이제는 당대표 자격으로서 좀 이 관리에 들어가는 모드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과연 출마를 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네. 홍준표 전 지사가 자유한국당을 다시 또 야성을 가진 정당으로 만들어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홍준표 후보가 누군가는 중요한 것은 당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건전한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었지 기득권 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정권도 이렇게 되면 기득권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전 지사가 오늘 얘기를 한 거 보면 무너지고 썩은 정당이다라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지지를 봐서 누가 뭐 대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는 갈 길이 멀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완전한 체질 개선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타일할 수가 있어요. 일단 네. 홍준표 지사님은 자기가 당 대표가 거의 다 되었다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화법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늘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것은 달릴 수밖에 없고 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여의도나 지방의 측근들의 움직임에 들어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네. 이미 그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네.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미 당대표가 다 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새로운 야당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자기 청사진을 가지고 간다. 그게 이제 얼마나 공감을 얻을 것인지는 한번 이유를 보면 되겠습니다. 워낙 허성무 교수님이 경남 쪽 상황을 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음 고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외교가에서는요, 상당히 한미 관계가 정같지 않게 조금 분위기가 어색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하지? 악명 높은 트럼프의 악수까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악수가 아니고요. 워낙 수싸움, 그리고 손을 잡아보면서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그 전초전으로 활용돼서요. 트럼프가 이런저런 그동안의 사례를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역대 미국의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네. 정말 특이한 분입니다. 저분은 어쨌든 자기 혼자 진짜 그 홍준표 지사와 좀 닮은 점이 좀 있는데 혼자서 저렇게 대통령이 했는데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대할 때 악수를 갖다가 하면 긴장하게 만든다. 네. 이건 정말 외교의 ABC 중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그런데 네. 실제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만났을 때부터 쭉 보면요. 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힘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놓고 잘 안 놔줍니다. 거의 20초 가까이 이제 악수를 했다는 건데. 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긴장을 했죠, 예, 그렇게 당시에요. 끌고 와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렇게 되면 네. 자, 아베 신조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갖다 따내는 거는 어쨌든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마크롱이나 이제 이런 분들 캐머런 총리 만날 때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이를 꽉 악물었어요. 워낙 그런데 세게 잡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 캐나다나 이제 캐나다나 영국에서 하면 당하니까 이제는 프랑스에 왔을 때는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먼저 꽉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역습을 받고 좀 땀을 뻘뻘 흘리고 손을 빼려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과연 저런 것들이 정상 만남에서 필요할까? 또 하나는 여성 지도자의 문제인데, 네. 자, 우리가 어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총리가 먼저 악수를 갖다 건넸는데도 네. 안 합니다. 못 들은 딴 데 보고 청을 있습니다. 부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렇게 무례하고 지금 저 사진이 나오는데 저렇게 무례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냥 장난치는 듯한 저런 리더십이 세계 리더십 대하고 있다는 게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저 악수하는 게 괜히 저 사람 성격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정확히 계산된 국익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만나서는 아무리 여성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그 어려운 백인들이거든요. 특히 네.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독일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메르켈 총리를 봐서 친하게 하면 대번에 국내 지지를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하고는 악수도 안 하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 끌어당겨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 붙들고 안 놔주는 거죠. 19초 동안 안 놔줬죠. 예, 그런 점에 네. 굉장히 계산된 네. 그런 바디 랭귀지이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미리 딱 준비를 하셔갖고 우리의 강한 그런 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문제라든지 민감한 현안이 켜켜이 쌓여있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친근한 악수를 했던 문 대통령은 외교에서 어떻게 자신의 첫인상 그리고 첫 장면을 연출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표현하기엔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나 정치 얘기를 비교해서 얘기할 때 경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정치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의 진보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문제의 틀에 갇혀지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칭 얘기하면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틀에 갇히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잘 대처하는 방식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아마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긴장 관계를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황할 만한 좀 돌출 행동 같은 거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정상들 만났을 때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만났을 때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랬었잖아요. 이름 불러도 대답도 안 해주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베 총리 만났을 때도 서로 막 이렇게 악수하려고 악수도 안 하고 괜히 썰렁한 모습들 보였는데 네. 그런 거는 서로 스킨십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킨십을 하면서 힘을 자꾸 과시하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외교적인 방식으로 이런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이런 식의 어떤 스킨십으로 드러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네. 외교적인 수로는 좀 낮은 수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하게 한국에 인상을 주고 싶었을 때 2001년 기억하시죠? 당시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디스맨, 이 양반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상당히 경색되고 거칠었던 정상회담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더 단단하게 외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라운드가 지금 대기 중인데요. 바로 김정수 여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의 여사의 내조 스타일이요. 저희 제작진이 한번 영상을 그동안 비교를 해보니까 두 영부인이 손은 자주 쓰십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말이죠. 그런데 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같은 듯 다른 두 영부인의 내조 스타일 보시겠습니다. 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와요. 먹었네. 많이 피곤해. 친화력이 있는 김정수 여사에 비해서 모델 출신의 은둔의 내조자라고 아직 공개석상에서 많이 비춰지지 않았던 멜라니아 여사까지 보셨습니다. 이게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툭툭 치는 멜라니아 여사까지 봤어요. 상당히 그렇지만 내공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도 불과 닷새 전에 들어간 멜라니아 여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교전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이제 막 갓 끝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면 멜라니아가 트럼프의 손을 뿌리치지만 트럼프를 도와준 고마운 손은 언제냐 하면 이제 부활절 행사 같은데 자,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손을 흘리는데 그때 왜 했겠습니까? 멜라니아의 맨 처음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교육상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국회에 대한 경례 안 하는 건 안 되니까 이야기해 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멜라니아는 패션 어쨌든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또 이제 공식적으로 백악관 행사에 2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나오는가 하면 굉장히 어쨌든 패션에서 화제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국민들은 과거의 그 제키를 보는 것 같아. 제키의 패션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김정숙 여사는 실반지 스토리가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또 지금 저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숙 여사의 저 모습은 정말 평범한 집에서 아낙네가 남편 출근할 때 옆에서 이제 옷 틀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멜라니아보다는 미셸 오바마가 김정숙 여사가 좀 닮았다. 반면에 지금 멜라니아는 옷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패션 외전을 하지만 거의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의 은둔형이긴 하지만
그 훈련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훈련된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약간의 포스가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남편의 손을 거절할 때 그게 뭐 사이가 조금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거절이 아주 그 냉정하고 좀 이렇게 훈련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남편에게 네.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라고 권할 때도 아주 뭐 당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침착한 가운데 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상당히 그 훈련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물론 뭐 패션 그 모델로서의 그런 화려함도 있지만 정제된 훈련도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남편이 그 챙기지 못하는 빈 공간들을 확실하게 네. 챙겨내는 그런 내조형이 아닌가. 전혀 다른 성질의 내조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딱 이틀이거든요. 네. 그 워싱턴에서 대개 전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뉴욕을 거쳐서 가던가 워싱턴에서 며칠을 하는데 이번에 딱 이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내가 처음 맞이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아베 같은 경우 플로리다 가서 골프도 쳤거든요. 이번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또 김정숙 여사께서 활달한 스타일이시고 하니까 요번 기회에 멜라니아 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잘 따뜻거려서 인간적으로 친하게 두면 앞으로 좀 이 정상회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 외교력을 평가할 잣대가 되기도 할 텐데요. 김정숙 여사의 묵주 반지, 그러나 멜라니아 여사의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많은 분들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 들어볼게요. 예, 저는 네. 좀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역시 이 남성들한테 갑 중에 최고 갑은 부인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멜라니아 여사가 저렇게 남편, 대통령의 손을 이렇게 툭툭 친다거나 네. 이렇게 뿌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네. 저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포착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미국 건너서 우리 한국에서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외교적 행동이나 아니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러 알고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뭐 그랬을 수도 네.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 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언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절제를 하거나 조심했어야죠. 집안에 들어가가지고는 뭐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영부인으로서 훈련이 덜 됐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정숙 여사가 확실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 뒤로 보면 네.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으로 영부인을 평가할 때 옷잘 입었다 이쁘다고 해가지고 뭐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 분이 어떤 진짜 인간적인 향기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다독일 수 있고 어떻게 지적인 면모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나오는지 그 사람의 모습들을 관찰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아마 미국 언론도 그렇게 관찰을 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캠퍼스 커플이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일단 멜라니아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결혼을 갖다 한 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들고 네. 중간에 이제 이 만난 건데요. 저는 근데 미디어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두 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멜라니아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재벌의 한 사람입니다. 유명했습니다. 워낙 유명했고 네. 지금도 이제 멜라니아 기사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영국에 있는 뭐 데일리 메일 이런 데에서 이제 기사를 써서 이제 비판을 뭘 했냐면 멜라니아가 90년대에 에스코트 서비스를 했다. 그러니까 톱 모델로 가기 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이 서비스를 했다고 콜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소송을 벌였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멜라니아를 보는 시선은 저렇게 패션 다이아 반지가 얼마짜리고 몇 켜럿이고 또는 뭐 어떤 디자인의 의상을 입었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초점이 되는데 반해서 김정숙 여사는 뭐 라면을 끓여줬다 뭐 찾아온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또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그 악수에 대해서도 좋게 평을 해주셨지만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지율이 40%가 안 되는 대통령입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국민한테도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서 아까처럼 악수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그쪽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트럼프의 퍼스트 레이디는 상당히 개인기를 발휘하는 데는 굉장히 미숙하다.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이나 뭐 인사 문제로 제가 비판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스타일을 그동안에 보여준 거는 상당히 점수를 따고 있고 김정숙 여사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양국의 지금 현재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뭐 대통령 영부인이 끼고 다니는 거 이거 얼마짜리인지 얘기하는 것도 참 결면적긴 한데요. 네. 멜라니아 여사가 끼고 다닌 거 지금 카메라에 포착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25캐럿짜리 시가로 따지면 33억 원짜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 할 때 받았던 반지는 12캐럿짜리. 이것도 21억 원어치나 되는 네. 그런 반지. 이 너무 가격이 비싸서 말도 안 발언이 나오네요. 제대로 네. 다르게 안 되시네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물론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저런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버젓이 끼고 다니면은 그럼 국민들 중에서 미국 국민들 중에서도 부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국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국민이 영부인 보면서 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외신들이나 이런 데에서 국제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평가들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훈련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자꾸 결례 같은 걸 범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김정숙 여사하고 뭐 멜라니 여사하고 같이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럴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말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가가지고 하면 네. 전 충분히 외신이나 이런 곳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부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것도 큰 그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 부자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해서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자들은 정부의 특혜에 따라서 벼락해서 돈을 벌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위직에 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런 차림을 하고 다닌다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부정한 짓을 했네 하는 그런 인식이 있게 되는 거고.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가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네.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어쨌든 그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네. 사실은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고 악수하고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정도로 이제 정치적으로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치적 관점에서 뭔가를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고 멜라니는 실제 뭐 대선에서 많은 도움을 줬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예신을 통해서 본 것은 큰 행사에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들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적 내공의 면에 있어서는 역시 김정숙 여사가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있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워낙 미국 쪽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대북 유화 속도 혹은 대화에 대한 병행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서로의 진위가 무언가 타진하면서도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역시 영부인은 그러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같은 보조를 취할 것 같은데요. 부드럽지만 강한 서로의 스타일. 지금 저희가 멜라니아 여사의 육성을 찾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행사를 거의 안 했기 때문이죠. 찾아냈는데요. 한번 두 분의 똑같은 책 어떻게 이야기가 다른지 보시겠습니다. 책 선물을 많이 받는 편인데 꼭 다 있습니다. 그것이 책을 준 사람과 그 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 came here to encourage everyone to read, and you have brains in your head, you have feet in your shoes. You can steer yourself any directions you choose. 서로가 파란에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부인들이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어느 분이 좀 더 잘 듣는 스타일인가요? 제가 볼 때는 멜라니아는 트럼프한테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이제 트럼프는 워낙 개성이 강해서 그렇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게 자, 트럼프가 멜라니아를 만난 자체부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의아한 겁니다. 뭐냐면 자, 예쁜 여자를 보고 파티에서 그냥 전화번호 딴 겁니다. 작업 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별거 중이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멜라니아한테 전화번호 뭐 알려주면서 작업을 걸어가지고 그 뒤에 전화를 받고 데이트를 시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뉴스가 되고요. 저 당시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최고의 어떤 재벌 아닙니까? 트럼프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화제가 됐던 건데 그런 그 과정을 가진 어떤 멜라니아하고 김정숙 여사는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김정숙 여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뭐 호남 특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정치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책 뭐 이런 행사에도 가서 연설을 갖다 자유자재로 할 정도로 익숙해진 사람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때로는 멜라니아가 침묵을 하다가 한 번씩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또 효과가 클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 상식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어떤 악수를 어떤 식으로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또 경제 문제도 아마 꺼낼 겁니다. 저는 사드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뭐 한미 FTA나 이런 걸 갖다 강하게 요구할 확률이 많은데 상식에 맞게 정도에 맞게 하면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미국 대통령 부부의 만남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겠죠. 협상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즈에 소개가 됐었고 역시 또 같은 협상가로 기업인 출신의 돌발 행동까지도 마다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려와 또 한편으로 관심이 증폭되는 사안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이제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된 적도 있고 또 잘 안 된 적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정상회담의 주 특성을 보면요. 우리가 가서 약간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 보여줘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떨 때는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던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또 가서 뭐 한미 FTA 문제 그리고 또 쇠고기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큰 선물을 갖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는 것도 사실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한미 정상이 이번에 만났을 때 뭐 물론 중요한 외교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너무 이제 우리가 뭔가 선물을 들고 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대등하게 서로 간에 협상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뭐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네. 실질적인 협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융통성 있게 네. 좀 받아들여 주는 것도 하면서 또 미국의 입장을 또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또 관철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잘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이나 사드 문제가 가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난제니까 대통령이 갔어서는 우선 트럼프하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좀 맺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확신,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 특히 그 장점이 뭡니까? 솔직함 아닙니까? 인간적인 솔직함. 그런 걸로 해서 양쪽의 신뢰를 쌓으면은 앞으로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그 기초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명칭에서 이미 네. 승부는 정해진 것 같아요. 스트롱맨과 네고시에이트 협상가 아닙니까? 네. 결국은 협상가가 더 유리하게 잘할 거라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국가를 하더라도 네. 당당함을 가지고 가서 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또 봅니다. 필요한 거 있어요. 악력 키우는 걸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물살을 과연 거슬러 갈지 아니면 물살을 타고 갈지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번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